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3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분석 자료를 가지고요. 한국 시장의 최신 동향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들 보면 겉으로는 좀 안정적인 것 같기로 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뭘 주목해야 할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시장 지수부터 해서 누가 사고 팔았는지, 그러니까 거래 주체 동향, 또 어떤 업종이 오르고 내렸는지 섹터별 움직임, 그리고 아파트 가격 변화랑 또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정책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더라고요. 정말 많네요. 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지금 시장을 만들고 있는지 그 고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숫자 이면의 맥락, 그게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주식 시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4,170.63, 0.49% 올랐고요. 코스닥은 918.37, 와, 1.31%나 상승했네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요. 네, 두드러졌죠? 이 움직임 자료에서는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건 역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이 대략 한 9천억 원, 많게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걸로 추정되거든요. 와, 1조 원이요? 네, 이 막대한 자금이 시장, 특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자료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나 기관은 오히려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아, 외국인 자금이군요. 그런데 이 분석 자료들에서요, 혹시 이런 외국인 수급에 너무 의존하는 거, 이게 가질 수 있는 뭐랄까 위험성이나 다른 면은 언급 안 하나요? 한쪽으로 쏠리는 건 항상 좀. 아, 네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을 자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외국인 매매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금융 정책이라든지 달러 환율, 또 미중 관계 같은 이런 글로벌 거시 변수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처럼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순 없고 이 자금 유입이 과연 계속될 수 있느냐. 이게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을 정하는 핵심 변수다. 이 점을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사자 분위기였는데도 시장 안을 보면 좀 온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네요. 자료에 섹터 순환매라고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자금이 특정 업종에서 다른 데로 옮겨갔다 이런 현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나요?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지수 자체를 올리긴 했지만 그 돈이 모든 업종에 골고루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 분석을 보면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었던 일부 기술주나 반도체 쪽, 여기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반면에 그 자금들이 바이오, 화학, 조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옮겨가는 아주 뚜렷한 자금 이동이 관철됐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특정 섹터는 오르고 다른 쪽은 좀 쉬어갔다는 건데 왜 하필 바이오, 화학, 조선, 에너지였을까요? 자료에서 그 이유랄까? 뭐 기대감 같은 거 그런 분석이 있나요? 자료들이 몇 가지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단순한 기술적인 순환매 성격도 있겠지만 특정 섹터에 대한 뭐랄까 재평가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게 크게 작용한 걸로 분석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했던 종목으로 셀트리온, LG화학,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 기대감, LG화학은 배터리 쪽 실적 회복 기대감,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이나 에너지 정책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몰렸다고 설명합니다. 셀트리온, LG화학, 두산에너빌리티. 그렇다면 우리 시장 대표 주자 삼성전자 같은 아주 큰 주식은 어땠나요? 아까 말씀하신 일부 기술주, 반도체 쪽 차익 실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 종목별 엇갈림 이런 표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대표 반도체주는 상황이 조금 복합적입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여전히 내년 실적 개선 전망을 좋게 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 체력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네, 그런데 오늘 하루 주가 흐름이나 수급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섹터 순환매 영향 때문인지 매수세가 강하게 쭉 이어지지 못하고 좀 쉬어가는, 즉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성장 가능성은 좋게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좀 숨고르기를 했다. 이런 거군요. 자료가 이런 엇갈림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료는 이 현상을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장기적인 평가하고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나 투자자 심리 변화 사이에는 좀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합니다. 시차가 있다. 네, 다시 말해 좋은 기업이라고 매일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이나 다른 섹터와의 상대적인 매력도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이라는 외부 요인이랑 또 섹터별 내부 동력 변화가 맞물려서 참 복잡하게 돌아갔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국내 요인이 더 클 것 같은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청취자분 주신 자료 보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주식시장하고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는 곳이죠. 자료를 보면요. 11월 10일 기준으로 나온 주간 통계인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06%, 전세 가격은 0.08% 올랐습니다. 소폭 상승이군요. 네, 상승률 자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락세를 멈추고 조금씩이나마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특히 자료는 지역별 차이를 지적하는데 울산, 전북, 경기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승세가 있긴 한데 지역별로 다르군요. 그리고 마침 오늘 11월 13일에 정부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중요했죠. 공시가격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게 시장에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고 자료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주목했던 발표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동결이요? 네, 이 시세 반영률이라는 게 실제 시장 가격 대비 공시가격을 얼마까지 올릴 거냐 하는 비율인데 이걸 급격하게 올리진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균형성이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도 계속 논의할 거라고 자료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유자나 아니면 집을 사려는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내년 세금 부담이 확 늘진 않는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나 중부세 같은 보유세 기준이 되기도 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시세 반영률을 확 올리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번 동결 결정은 그런 급격한 세 부담 충격 가능성을 일단 낮춰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석 자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도 제시해요. 장기적인 관점이요? 단기 충격은 피했지만 뭔가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동결 결정이 뭐랄까 영구적인 조치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주택 시장이 변하면 언제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점을 자료는 지적합니다.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공시가격 정책이나 관련 세제 변화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주택 구매 심리나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단기 부담은 줄었지만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던데요.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좀 위축된 분위기인데 동시에 지역별 차별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게 현재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자료 분석을 보면요. 높은 금리, 또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도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 자체는 예전 화랑기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게 맞아요. 네, 거래 절벽 이야기도 많았죠. 맞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간의 눈치 보기가 계속되면서 거래가 뚝 끊긴 지역도 많고요. 하지만 이 전반적인 좀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차별화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이죠? 예를 들면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규제 지역, 아니면 교통 호재가 있는 곳,
또 노후 아파트가 많은 곳 중에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곳들, 이런 곳들은 가격이 다시 오르거나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신축 아파트 선호도 여전하고요. 아, 결국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런 양극화가 심해진다면 청취자분들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시거나 실제 투자나 내 집 마련 생각하실 때 어떤 점을 제일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자료가 주는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자료가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전국 부동산 시장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지역, 특성 단지의 개별적인 상황과 특성을 훨씬 더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별 분석이 중요해졌군요. 네. 예를 들어 같은 도시 안에서도 A 지역은 재건축 이슈로 뜨거운데 B 지역은 공급이 너무 많을까 봐 걱정돼서 잠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정부 정책 변화, 예를 들어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지 아니면 추가로 규제 지역을 지정할지 이런 게 지역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정책 동향에도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국 평균 데이터에 가려진 개별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읽는 게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오늘 분석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내용들, 이걸 다 종합해 볼 때요. 청취자분께서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특히 어떤 지표나 변수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부터 보면 단기적으로는 오늘 확인했듯이 외국인 수급, 이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네, 외국인 수급? 네, 이들의 자금 흐름 방향하고 함께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중국 경제 지표, 국제 유가나 국채 금리, 달러 가치 같은 글로벌 변수들, 이걸 반드시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연말 배당 시즌 관련된 기업 발표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같은 정책 변수도 봐야 하고요. 자료에서는 특정 대형주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실적 전망이나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유망한 섹터를 좀 찾아서 분산 투자하는 게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전국 평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 강조했듯이 지역별, 상품별 차별화는 더 뚜렷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동결해서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는 피했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 같은 곳은 여전히 수요와 관심이 몰릴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청취자분께서 주목해야 할 변수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변화, 그리고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발표 가능성, 마지막으로 실제 거래량이 회복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심 지역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두 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힘, 또 그 속의 미묘한 흐름들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정말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맞습니다.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요. 계속 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항상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분석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본의 영향이 크고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에요, 앞으로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충격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갑자기 확 바뀐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한국 시장에 동시에 그리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과 잠재적인 파급 효과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 이게 앞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깊이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어쩌면 두 시장이 서로 달라 보여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심층적인 시장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